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1cm입니다. 오늘은 읽어드릴 책이 크게 보면 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렵게 적어놓은 정보라기보다는 할아버지께서 있잖아, 그게 말이지 하시면서 해주시는 이야기 같아요. 그 중에서도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라는 챕터인데요. 꼭 주식이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삶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도 모험의 일부이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다. 많은 독자들은 그러면 나도 그 증권 투자라는 것에 뛰어들어 행운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어떤 학생 하나는 세미나에 와서 내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만약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예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어. 나는 그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리기도 어렵다. 누구든 한번 투자병에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잘 알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내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중 몇 명은 주식 노름꾼에서 투자자로 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증권 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사실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무서운 전염병인 패스트처럼 투자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만약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상을 정리한 뒤 0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증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뱀에게 팔을 물렸다면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그 팔을 잘라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도 100명 중 5명 정도만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는 손실을 더 부풀리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이다. 올바른 그리고 숙련된 투자자는 수익은 높이고 손실은 작게 끝내는 사람이다. 작은 생선이 좋은 생선이라는 말은 증권 거래에 맞지는 않다. 차라리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질 가치가 없다는 말을 명심하라. 유대인들의 다음과 같은 속담도 새겨 들을 만하다. 기왕의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가장 기름기 많은 부위를 먹어라. 이미 증권에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이익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투자는 마치 나쁜 카드로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하는 포커판과 같다. 또한 매일매일 대차, 대조표를 만들면서 수익을 계산해도 안 된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뷰를 보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고 한다. 이 말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일반 직업을 가진 평범한 투자자들의 길을 죽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시간 정보와 큰 컴퓨터를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대항해서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문 증권 거래인들이 하는 일의 95%는 사실 시간 낭비이다. 그들은 차트를 읽고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도 말이다.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 타는 중에, 비행기에, 자동차에서, 식사 중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중에도 나는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꽉 짜여진 교육만 받은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만 전문화되어 있고 거기서만 자신의 성공을 찾는다.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는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미 90%의 동료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유명 인사의 속사정. 친구나 이웃 동료들에게서 성공적인 투자자라는 말을 한 번 들은 사람은 이 호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 많은 사람을 매혹시킨다. 헬스클럽, 술집, 미장원, 연극이나 오페라. 어디서든 그는 항상 꼬치꼬치 질문을 해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투자에 성공했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무엇에나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작곡가이며 바이올리니스트인 플리츠 크라이슬러와 얼마나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그는 오직 나에게 투자에 대한 질문만을 집요하게 해댔다. 그는 시장이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내가 증권거래소의 불협화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내 의견을 구했던 것이다. 사실 그는 나에 비해 매우 큰 장점이 있었다. 그에게는 오전에 증권거래소에서 잃은 손실을 저녁에 단 한 번의 연주회로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전쟁이 끝난 후 스위스에서 나는 그리스 존경했던 리아스트 스트라우스와 친구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우리는 취리히 근처의 바덴에 있는 바레나호프에서 자주 식사를 같이 했으며 나는 그 대음악가로부터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질없는 희망이었다. 나와 식사할 때 그의 주제는 오직 돈이었으며 그의 부인 역시 나만 보면 증권시장에 대한 질문만 해댔다. 증권거래는 모든 사람을 자극한다. 다음의 일화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리베리나에 살 때 나는 부다페스트 출신의 친구 야누스를 종종 초대하곤 했다. 그는 프랑스 문학에 매우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내 친구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소설가들을 불렀다. 그 가운데에는 콩크르상 수상자인 MC도 있었는데 그는 미국의 불문학 교수였으며 예술 비평가이기도 했다. 나는 프랑스 친구들 앞에서 내 헝가리 친구들을 자랑하고 싶었으며 공산국가에도 프랑스 문학이 얼마나 잘 알려졌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내 친구는 하루 종일 이 문학 교류에 큰 기대를 걸고는 철저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준비된 문학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대된 사람들이 내게 전기, 유가,
금값, 금시장 등에 대해 쉴 틈 없이 질문을 해대는 통에 내 친구 야누스는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는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았으며 내가 계획했던 야심찬 프랑스 문학의 밤은 완전히 혼란으로 끝나게 되었다. 나는 유명 인사로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예술가, 소설가, 기타 멋진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면 나를 함께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나로 인해 분위기가 망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 있는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증권과 사랑, 그리고 증권에 대한 사랑. 일단 증권과 사랑에 빠지면 인생이 많은 다른 것은 보지 못한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와인, 멋진 여자들, 그리고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단조로울까? 그러나 증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증권에 미친 한 사람에 대한 담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증권과 일치시키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투자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빈에 살았지만 증권시장, 전화, 팩스만 있으면 어디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텔레타이프, 통계 영감, 시세 메모, 세계의 유명 금융 잡지 등으로 가득한 사무실만 있으면 부족할 게 없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수익만 올리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 떠올랐다. 벽에 걸린 차트와 숫자만이 중요했으며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의 하루 시간표 역시 증권소에서 의해 결정되었다. 길을 걸을 때도 멍한 눈빛으로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성큼성큼 걸어갔다. 길가에 늘어선 쇼윈도에 다이아몬드나 밍크 코트, 광고판에 아리따운 여성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앞만 쳐다보도록 옆눈 가리개를 한 말처럼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서 증권 거래소로 갔다. 해가 뜨든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증권 거래소의 날씨였다. 그는 개장을 알리는 첫 번째 종이 울리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뛰었으며 폐장을 알리는 두 번째 종이 울리면 그것이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꼈다. 그러나 사무실로 돌아오면 다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텔레타이프와 전화를 통해 외국과 연결을 취한다. 주식, 외환, 원자재, 이것이 바로 그가 사는 세계이며 행복해하는 곳이었다. 그는 소위 투자 귀신이 쓰인 사람이었다. 모든 것은 투자와 관련이 있었고 거기서 출발했다. 그는 수염을 깎을 때는 질레트의 주식을, 타이프를 칠 때는 레밍톤의 주식을, 목을 축이고자 할 때는 코카콜라의 주식을 생각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물건을 두고 투자 가치를 쟀다. 우도새 옷감인 면, 넥타이의 재료인 비단, 커피에 넣는 설탕, 그 외에도 모든 원자재가 그에게는 투자 관심거리였고 계절의 여왕 봄이 오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뿌랭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리의 백화점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서둘러 증권거래소에 갔다. 라디오에서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보도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약세장이 될 거라고 보고 투자했던 것이 큰 수익을 기대하며 심리적인 만족감에 도취했다. 한 걸음에 4계단을 뛰어오르면서 그는 증권거래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모차르트나 바하는 잘 모르는 그였지만
강세장의 장조나 약세장의 단조는 너무나 잘 구분되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증권거래소를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데 복도에 사다리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다. 이 사다리는 도대체 뭐야? 대단한 분이 행차하시는데 길이나 막고. 그런데 그때였다. 그는 갑자기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놀랐다. 사다리 위에서 금발의 한 여성이 그를 보고 웃지 않은가.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미쳤어. 그리고는 그는 거래소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그를 계속 쫓아왔다. 그런데 아까 그녀가 날 보고 웃은 걸까? 그는 좀 전까지 자신을 그토록 흥분시켰던 주가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그저 그녀의 웃음만 생각났다. 사방에서 그녀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혹시 집에 가는 중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야, 그녀는 없어. 내가 꿈을 꾸었는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거리를 조금 천천히 걸었다. 그러자 모든 사물들이 갑자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보였다. 길거리의 쇼윈도에 진열된 인형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웃음 짓던 입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예쁜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플래카드 뒤에도 그녀는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벨이 울렸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텔레타이프 역시 작동되었으나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날 밤만은 전보도 거의 치지 않았고 온 것 역시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패장시의 외환 시세 역시 생각하지 않았다. 뉴욕, 시카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역시 더 이상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밤에는 잠조차 잘 수 없었다. 웃음이 없었던 지난 날들, 오직 투자에만 매달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이제까지 의미 없던 날들을 버리고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는 매우 초조하게 증권거래소에 갈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젊고 아리따운 그녀는 없었다. 그는 실망했다. 그의 동료들은 처음으로 그가 증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보았다. 폐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그는 신경질적이고 부산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그런데 증권거래소 안쪽에 있는 관리인 좌석에 그녀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열린 창문을 통해 그녀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마치 그가 그녀에게 나를 기다려줘 라고 말하고 그녀는 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불꽃이 일었다. 집에 오는 길에 그는 정말 자기 삶이 드라마처럼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인생이 거기 있었으며 이번에는 꼭 잡고 싶었다. 그는 일을 시작했다. 여러 날 동안 그는 전보를 치고 매매 주문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증시가 약세의 경우를 대비해 공매도 했던 것을 상환하고 매입한 것을 팔았다.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이 사업을 청산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전부 없애고 돈을 찾았다. 여행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의 계좌를 완전히 정리하고 짐을 싼 후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 나는 돈을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다시는 증권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것이며 그녀와 행복하게 일생을 마칠 것이다. 그는 그런 행복한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중개인이면서 투자자인 그의 오랜 친구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는 기차가 떠나갈 듯이 소리쳤다. 드디어 찾았군. 내가 몇 주 전부터 자네를 얼마나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그러더니 친구는 그에게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을 채비를 했다. 자,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세계적인 히트를 칠 투자 종목을 발견했어.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야. 난 이제 관심이 없어. 투자를 그만둘 생각이거든. 자, 너 미쳤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잘 들어보라고.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내겐 아무런 의미 없어. 이제 모든 걸 그만두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나? 투자라면 이미 할 만큼 해봤어. 아니 글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자마 자네에겐. 그 친구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그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지금 가죽을 사야 해. 이것은 확실한 투자야. 시세는 이미 상승세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테니까 러시아인들도 구할 수 있는 만큼 살 거야.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모든 시장에 지금 그들 대리인들이 나가 있어. 시장에선 물건이 곧 바닥이 날 거고 독일의 신발 공장 역시도 가죽 물량 부족으로 휴업을 해야 할 거야. 그는 자기 생각에 몰입해 침을 튀겨가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잘 들어보라니까. 가죽의 가격 상승은 다른 생산물과 관련이 없어. 가죽은 부차 생산물이기 때문이지. 가죽 때문에 소를 잡아 죽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야. 보통 원자재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증가하지만 가죽은 그렇지 않아. 구리를 보라고. 몇 년 전부터 가격이 오르니까 구리 광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나? 껌이나 위스키도 마찬가지야. 또 누가 알겠나. 니켈도 그렇게 가격이 오를지. 그러나 가죽은 달라. 가죽 가격은 아마 엄청 뛸 거야. 그러나 가죽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도살꾼들은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을 거야. 육류 소비량은 어쩌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 요즘은 송아지 고기도 많이 먹고 미국에선 야채와 돼지고기, 조류, 어류를 더 많이 먹으니까 따라서 가죽 생산량이 점점 더 감소하리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지. 그는 점점 더 자신에게 도취되어 갔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바로 엄청난 수요 증대야. 러시아인들이 상어알, 캄차카 반도에 게 등을 수출하면서 받은 외화로 무엇을 할 것 같은가? 가죽을 살 거야. 예를 들어 군인을 생각해 보라고. 군화, 군용 가방, 이 모든 것들이 가죽이야. 군화는 또 여름용, 겨울용이 따로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신발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 자, 이래도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 친구는 계속해서 지리학적 지식과 정치 지식을 주워 섬기며 말을 계속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바로 가죽을 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제적 긴장 상태에서는 바로 이 가죽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야. 어디든 화약 냄새가 나는 곳이면 가죽이 필요할 테니까. 난 자네가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이제 투자에서 손을 뗐다니까.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친구와 헤어졌다. 그리고 그는 칸막이 객차에서 아주 심란한 밤을 보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는 뒤치락거리면서 군화, 중국소, 장갑차, 소를 잡는 백정,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런 다음 다시 사다리 위에 금발머리 여인을 보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의 집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벽에는 더 이상 차트도 시세 메모도 걸려있지 않았다. 텔레타이프도 없었다. 면도를 할 때 더 이상 질레트 주식을 생각하지 않았다. 옷을 입으면서 무직물 시세를 생각하지 않았고 넥타이를 매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처음으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몇 가닥의 주름과 피곤한 얼굴이 있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말했다. 너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어. 옷을 벗듯이 그렇게 쉽게 벗어버릴 수는 없다고. 그는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예전과 같이 다시 전화기로 가서 중개인의 번호를 눌렀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X주의 가죽을 선물로 사시오. 이 매수 주문은 그가 낼 수 있는 최대 한도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그는 만일에 대비해서 은행 통장에 일정 액수를 비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몽땅 털어넣었던 것이다. 그는 아주 침착하게 다시 책상에 앉아 사업을 시작했다. 전보가 나가기 시작했고 텔레타이프 역시 다시 전원이 켜졌으며 재빨리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죽 계약 증서를 가지고 증권 거래소로 향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므로 그는 행복했으며 다가올 미래의 수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과린 좌석은 쳐다보지 않았다. 마음속엔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그는 아침 일찍 증권거래소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항상 그 커다란 증권거래소 홀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럼 가죽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를 미국으로 초대했다. 이것은 긴장 완화의 진일보였다. 평화 공존과 무기 감축은 이제 보장되었다. 따라서 군화와 군용 가방은 물 건너갔고 가죽 가격은 폭락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다. 그렇게 세계 평화가 이 로맨스의 영웅을 벌한 것이다. 나도 깃털이 몇 개 빠졌다. 나 역시 그와 같이 반박하기 어려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